포스코타워 역삼, GT타워, 코엑스 등등 그냥 보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그런 건물들이잖아요. 건물들은 모두 강남에 있는데 이제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보면 강남은 한국인들조차 찾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네. 이런 빌딩들은 무슨 죄다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죠. 그렇다면 강남은 어떻게 이런 땅으로 변한 것일까요? 속사정을 먼저 조금만 풀어보자면 서울 인구 밀집을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 개발을 추진했고 이 프로젝트의 당대 최고의 사업가 둘을 부릅니다. 바로 이병철과 정주영.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유독 개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죠. 이병철은 사업 계획서 만드느라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정주영은 현금 확보를 우선시했고 결국 강남이 개발되기 전 그 땅들을 모조리 사들였죠. 이후 이 땅들에 세워진 아파트 땅값만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너희에게 비밀 이봐 책임자 해보기는 했어? 현재 강남이 개발된 진짜 이유 편 증거를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60년대 당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제 정책의 중심부인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분포하는 게 아니라 강북 지역에만 집중되었다는 거야. 1965년 서울 강북의 인구수만 해도 35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니 말다 했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강북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강북 지역은 각종 범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난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1960년대라고 하면 1년에 몇 번씩 간첩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안보 문제가 심각하던 시기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도시 문제도 도시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인구 밀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바로 강남.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은 비가 왔다 하면 침수가 되는 곳이었다고 하네. 애초부터 강남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낮고 인근에 하천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다른 곳으로 빠지질 않고 강남으로 계속 모이는 거야. 이 말을 다시 해보면 강남은 원래 사람이 살 곳이 못 됐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강남은 여기저기 배밭이 있는 농촌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들여야 했고 사람을 살게 하려면 강남의 침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죠.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1세대 기업 창업주인 삼성그룹의 이병철과 현대그룹의 정주영을 불러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삼성이랑 현대에서 각각 소양강 댐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할 수 있겠나? 댐 건설공사 계획서 말입니까? 시기와 사람 거기에 자금을 3박자로 맞춰야 하니 이봐 이게 인재가 몇 명이고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쓰라고 얹혀놓고 있는 만큼 일단 해보죠. 좋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우리나라도 한번 살려보자고. 네 강남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름 아닌 지금의 소양강 댐을 건설해야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병철과 정주영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뭐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이기도 하고 당대 최고의 라이벌 그룹끼리 니캉 네캉이 아닌 그룹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쟁이기도 하니까 이 말은 즉 현대와 삼성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다는 건데 이때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병철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듣자마자 가장 완벽하고 빈틈없고 깔끔한 소양강댐 건설 계획서를 준비하게 되죠. 일단 이 사업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싹 다 전화를 돌려 댐 건설 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병철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정주영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병철을 이기기 위해 빠꾸 없이 밤샘 작업을 할 것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주영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 정주영이 이때 준비하고 있던 것은 소양강댐 건설 계획서가 아닌 그냥 여기저기서 최대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댐 건설 계획서는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도록 만들어 제출했다고 하죠. 아니 이병철은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삐까 번쩍한 건설 계획서를 들고 왔는데 정주영은 그냥 기본만 지켜서 만든 건설 계획서를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 이 계획서 경쟁에서의 승자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네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의 건설 계획서를 채택했죠. 이로 인해 이병철은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정주영을 이기게 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명예롭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명예로운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때 이병철이 제출한 댐 건설 계획서가 채택됨과 동시에 강남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기업, 강남을 살려낸 구원자 기업 뭐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삼성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되었죠. 아니 잠깐 그래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은 왜 기업의 이미지를 안 챙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때 이병철이 열심히 준비하는 동안 정주영은 놀고 먹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주영이 이런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이병철과 호각을 다투는 라이벌로 비교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 정주영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주영은 이병철이 댐 건설 계획서에 몰빵을 하고 있는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모으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정주영은 이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봐 책임자 이번에 모은 돈이 얼마나 된다고 했는가? 일단 모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모으긴 했습니다만 그 돈으로 어디를 사들이면 될까요? 그런가? 그렇다면 저 짝에 침수 지역이 있지? 그 짝으로다가 한번 알아보시겠나? 아니 왜 굳이 저런 땅을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강북 쪽에 침수도 안 되고 좋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허이 책임자 해보기나 해봤어?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드는 거야.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주영이 당시 사들였던 지역은 다름 아닌 강남의 알짜배기 땅. 이 말은 즉 정주영은 이병철이 만들어 놓은 소양강댐 건설 계획서를 가지고 댐이 완공된다면 강남의 침수 문제가 해결되면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남은 새롭게 떠오르는 노른자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주영의 이 선택은 강남이 개발될 거라는 계산을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정주영이 강남 지역 땅을 사들이기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왔던 지역은 다름 아닌 압구정동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뭐 압구정동이라고 하면 지금의 강남 중에서도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아니 압구정 로드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서울 강남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아파트도 압구정에 있기도 하니까 결국 이런 상황은 정주영이 서양강댐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강남 개발은 물론 강남 중에서도 어떤 땅이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강남하면 비싼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당시 강남이라고 하면 비만 왔다 하면 침수되고 수학 처리다 하면 배 따라가고 하는 땅이었죠. 그렇다 보니 정주영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에 강남 땅을 사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60년대까지 강남 지역 땅값은 3.3제곱미터 한 평당 가격이 500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부고속도로 한강 대교 등의 건설로 평당 5, 6천원으로 10배 이상 오르더니 영동 개발 이후 아파트 지구가 생길 당시에는 한 평당 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라가 버렸네. 아니 이 상황은 약 10년 사이에 땅값이 800배에서 무려 1000배가 오른 거야. 이로 인해 말죽거리 신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975년 강남구 인구가 32만 명, 10년 뒤인 1985년에는 82만 명에 이르게 되었죠. 뭐 1000배? 오마이갓. 그럼 정주영은 이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정주영이 얼마나 많은 땅을 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정주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강남이 개발되면서 현대가 이 지역에 지은 건물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먼저 현대는 1970년대부터 강남에 건물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건물로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있죠. 이 중에서도 앞에 언급되었던 서울 강남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진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기간만 봐도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1차부터 14차 아파트까지 건설했다고 하니 말 다 했지. 당시 14차 아파트까지 건설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땅의 크기만 해도 무려 15만 평. 여기서 말씀드린 15만 평이라는 규모는 약 70개에 달하는 축구장 면적과 맞먹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어진 땅값만 계산해봐도 1960년대 7,500만원에 매입했던 땅이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는 무려 750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강남의 땅값은 계속 올라갔죠. 한 토지매매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장소마다 땅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도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압구정동의 땅값이 한 평에 약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한 평당 가격이 1960년대 15만 평의 땅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체 땅값은 헐리잼 소리가 절로 나오는 12조 원이야. 아니 땅값만 봐도 현대가 엄청난 이득을 챙겼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또 이때 지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은 2022년 한 해 동안 약 1조 2,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우리나라 백화점 순위 탑10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 상황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병철이 노력했지만 더 많은 돈을 번 것은 정주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병철 회장은 서양강 댐 건설 계획서에서 우위를 점하며 자존심과 명예를 챙겼고 정주영 회장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니 둘 다 따지고 보면 승자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룹 삼성과 현대의 창업주의자 1세대 기업인으로 불모지었던 한국의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병철과 정주영의 시작점은 달랐지만 각자의 길을 개척해 나아간 결과 이들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죠. 아무래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그룹을 위한 이득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사업가임은 틀림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강남 개발 과정에 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